지독한 습기가 폐부를 찌르는 낡은 반지하방. 한서연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낡은 식탁에 기댄 채 맹렬하게 울리는 휴대전화를 노려보았다. 액정에는 발신자 표시 제한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지만 누구인지는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을 나락으로 밀어넣은 그 남자, 이민우이거나 혹은 그가 보낸 사채업자들이 분명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방 안쪽을 힐끗 돌아보았다. 곰팡이가 핀 벽지 앞, 작은 이불을 덮고 잠든 5살 배기 딸 유나의 모습이 보였다. 저 아이만 아니었다면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이유였다. 진동이 멎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았다. 잠시 후 이번에는 거친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까지 돈 안 갚으면 그 계집의 장기라도 팔아서 받아낼 줄 알아. 서연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재능 있는 번역가였지만 전 남편이 그녀의 이름으로 사기를 치고 도박빚까지 떠넘긴 후로는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녀는 5억이라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빚더미에 깔려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YS그룹 최상층 CEO 집무실. 권지우는 거대한 통유리 앞에 서서 얼음장 같은 무표정으로 도시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뒤편에서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표님, 회장님께서 오늘 아침 이사회를 소집하셨습니다. 권상무 전무건과 대표님의 결혼건을 동시에 상정하셨습니다. 지훈의 미간이 찰나의 순간 좁혀졌다. 병상에 누운 할아버지, 권 회장은 자신의 유일한 후계자인 지훈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지 않는다면 모든 경영권을 야심만만한 숙부 권상무에게 넘기겠다고 공언한 상태였다. 숙부는 이미 이 사진 절반을 포섭해 지훈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었다. 결혼. 그에게는 사랑 따위가 아닌 오직 생존을 위한 전략적 합병에 불과했다. 그래서 찾았나? 지훈이 몸을 돌리지 않은 채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김 비서가 태블릿 PC를 앞으로 내밀었다. 화면에는 수십 명의 여자들 프로필이 스쳐 지나갔고 이내 한서연의 사진에서 멈췄다. 한서연, 32살, 5살 딸 하나. 전 남편의 부채 5억. 현재 신용불량 및 파산 직전입니다. 지훈이 그제야 몸을 돌려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사진 속 여자는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아직 꺾이지 않은 듯했다. 가장 절박하고 가장 통제하기 쉬운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습니다. 대표님께 불필요한 감정적 기대를 품을 가능성이 가장 낮다는 뜻입니다. 김 비서의 설명은 정확했다. 지훈에게 필요한 것은 아내가 아니라 할아버지와 이사회를 속일 완벽한 연기자였다. 아이까지 딸린 여자를 데려오면 집안의 반발이 더 심할 텐데 지훈이 차갑게 중얼거렸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진 듯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조금이라도 개입될 여지가 있는 상대는 원하지 않았다. 아이가 있는 여자는 그 아이가 가장 큰 약점이자 계약의 담보가 될 터였다. 상관없어. 당장 이 여자 내 앞으로 데려와. 서연은 낡은 유치원 가방을 맨 유나의 손을 잡고 골목을 나서려던 참이었다. 그때 길고 검은색의 고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유나를 등 뒤로 숨겼다. 사채업자들이 드디어 유나를 해치러 온 것이라 생각하며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하지만 차에서 내린 것은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아니라 깔끔한 수트를 차려입은 김 비서였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한서연 씨 되십니까? YS그룹 권지훈 대표님께서 찾으십니다. YS그룹.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재벌.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무슨 일로 저를? 김 비서는 서연의 불안을 읽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자세한 이야기는 가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따님은 저희 쪽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며 잠시 기다리게 하겠습니다. 거절하셔도 좋습니다만 아마 한서연 씨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기회가 될 겁니다. 모든 문제라는 단어가 서연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유나를 옆집 아주머니에게 잠시 맡기고 떨리는 다리로 차에 올랐다. 서연이 발을 들인 권지훈의 사무실은 그녀가 평생 살아온 반지하방 수백 개를 합친 것보다 더 거대하고 차가웠다. 압도적인 부의 격차 앞에 그녀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권지훈은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편에 앉아 마치 벌레를 내려다보듯 무감각한 시선으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그는 어떤 인사도 자기소개도 건너뛰었다. 앉지. 서연이 쭈뼛거리며 의자 끝에 걸터 앉아 그가 서류 봉투 하나를 책상 위로 밀었다. 한서연 씨, 시간 낭비할 생각 없으니 본론부터 말하지. 당신의 빚 5억 내가 전부 갚아주겠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세상에 공짜는 없었다. 제가 뭘 하면 됩니까? 결혼. 지훈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너무나 뜻밖의 것이었다. 나와 1년간 계약 결혼을 해줘야겠다. 대외적으로 그리고 내 가족들 앞에서 완벽한 아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는 서연이 반문할 틈도 주지 않고 조건을 나열했다. 기간은 정확히 1년. 1년 뒤 우리는 이혼한다. 위자료 명목으로 당신의 빚 전액 상환은 물론 강남의 고급 아파트 한 채와 딸, 유나의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든 학비를 YS 재단에서 지원하겠다. 서연은 숨이 막혔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거래였고 그녀는 이미 팔려나온 상품이나 다름없었다. 왜 하필 저입니까? 저 같은 여자 대표님 집안에서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전 아이도 그녀의 목소리가 수치심으로 떨렸다. 지훈의 입꼬리가 비웃는 듯 미세하게 올라갔다. 바로 그거야. 당신은 아이가 있지. 내게 어떤 불필요한 기대도 품지 않을 여자라는 뜻이다. 난 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안정적인 아내라는 그림이 필요하고 당신은 그 빚더미에서 벗어나 딸을 지킬 돈이 필요하다. 우린 서로의 필요를 정확히 충족시켜 줄 수 있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앞으로 다가왔다.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집어삼켰다. 당신 전 남편, 이민우. 지금도 당신 딸을 빌미로 협박하고 있더군. 지훈의 나직한 목소리에 서연은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그는 물론이고 당신을 괴롭히는 사채업자들까지 전부 정리해 주지. 내 여자를 YS그룹의 안주인을 건드리는 놈들은 이 바닥에서 숨도 못 쉬게 만들 거니까. 이것은 악마의 거래였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그녀는 유나의 얼굴을 떠올렸다. 더 이상 그 곰팡내 나는 방에서 아이를 떨게 하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그 인간의 협박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지옥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딸에게 평범한 삶을 선물하고 싶었다. 계약서에는 몇 가지 추가 조항이 있습니다. 김 비서가 옆에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끼어들었다. 첫째, 계약 기간 중 대표님의 사생활에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둘째, 어떤 경우에도 대표님께 감정적인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셋째, 유나 양은 별도의 공간에서 지내게 되며 대외적으로는 대표님의 아이가 아닌 것으로 공표됩니다. 혹시 모를 상속 문제 때문입니다. 마지막 조항이 서연의 가슴을 쳤다. 유나를 숨겨야 한다는 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유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남자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었다. 좋아요. 하겠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펜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이름 석자가 종이 위에 적히는 순간 그녀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궤도에 올랐다. 지훈은 계약서를 다시 집어들고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선택이다. 김 비서, 당장 변호팀 시켜서 이민우와 채권자들 처리해. 그리고 이사할 준비시켜. 일주일 뒤 우리 약혼 기사를 낼 거다. 그는 서연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다. 아까보다 더 차갑고 명령조의 목소리였다. 오늘부로 당신은 더 이상 빚쟁이 한서연이 아니야. YS그룹 권지훈의 아내 한서연이다. 그 이름에 걸맞게 행동해. 내 계획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게 한다면 당신은 물론이고 당신 딸까지 다시 그 지옥으로 돌려보낼 테니까. 명심해.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렇게 그녀와 유나의 삶은 거대한 황금빛 세장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권지훈의 펜트하우스는 한서연이 상상했던 그 어떤 부유함보다 더 거대하고 비현실적이었다. 한강이 발 아래로 펼쳐지는 100층 높이의 스카이 팰리스, 현관에서 거실까지 이어지는 복도만 해도 그녀가 살던 반지하방 전체보다 넓었다. 모든 가구는 차가운 금속과 유리, 그리고 무채색의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사람의 손길이 닿은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여기가 엄마랑 유나가 살 곳이야. 유나의 작은 목소리가 텅 빈 공간에 울렸지만 곧바로 대리석 벽에 부딪혀 차갑게 부서졌다. 서연은 유나의 작은 손을 꽉 잡았다. 아이는 이 거대하고 낯선 공간에 압도당한 듯 보였다. 응, 우리 유나, 여기서 지낼 거야. 좋은 곳이지? 서연의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때 김 비서가 별다른 감정 없는 목소리로 그들의 감상을 끊었다. 사모님과 유나 양의 거처는 이쪽입니다. 그가 안내한 곳은 중앙 거실과 완벽하게 분리된 서쪽 끝에 게스트룸 두 곳이었다. 집주인의 공간과는 명백한 경계가 그어져 있었다. 대표님의 생활 패턴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쪽 구역에서만 생활해 주시고, 특히 유나 양이 대표님의 서재나 침실 근처에는 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시켜 주십시오. 그것은 정중한 요청이 아닌 명백한 경고였다. 서연은 쓴웃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 집의 안주인이 아니라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들어온 하숙생에 불과했다. 짐이라고 해봐야 낡은 여행 가방 2개가 전부였다. 김 비서가 방 안에 거대한 드레스룸을 열어 보였다. 그 안에는 이미 서연의 사이즈로 맞춘 듯한 수십 벌의 명품 의상과 구두, 가방들이 완벽하게 진열되어 있었다. 내일부터는 YS그룹의 안주인으로서 필요한 교육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말투, 걸음걸이, 식사 예절, 그리고 집안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까지 권상무 전무를 비롯해 적대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대표님의 계획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김 비서의 말은 권지훈의 목소리처럼 냉정했다. 서연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너무 높아서 현실감이 없었다. 권 대표님은 어디 계시죠? 그녀의 물음에 김 비서는 무표정하게 답했다. 대표님께서는 오늘 저녁 늦게 귀가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 본가에서 회장님을 비롯한 가족 전체 저녁 식사가 잡혀 있습니다. 사모님의 공식적인 첫 인사 자리입니다. 그날 밤 서연은 낯선 침대에서 잠들지 못했다. 유나는 다행히 금방 잠들었지만 서연은 이 거대한 요새의 적막함에 질식할 것 같았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현관 쪽에서 미세한 도어록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숨을 죽였다. 권지훈이었다.
그는 서연의 방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고 곧장 자신의 침실로 향하는 듯했다. 그들에게는 부부의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서연은 혹독한 일정을 소화해야 했다. YS그룹에서 파견된 전문가는 그녀의 모든 것을 뜯어 고치려 했다. 그녀의 소극적인 태도, 약간의 말끝을 흐리는 습관, 그리고 무엇보다 가난이 배어 있는 듯한 주눅든 눈빛까지. 눈을 피하지 마십시오. 사모님은 YS의 안주인이십니다. 그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그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저녁이 밝았다. 서연은 전문가가 골라준 다나하지만 값비싼 실크 원피스를 입고 유나에게는 평소에 입혀보지 못했던 예쁜 드레스를 입혔다. 유나를 데려가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아이를 이 차가운 전쟁터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지훈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공개하고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고 통보했다. 평창동에 위치한 권 회장의 본가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성체였다. 무거운 철문이 열리고 차가 정원에 들어서자 이미 수십 대의 고급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다. 지우는 식사 자리에 거의 다다라서야 나타났다.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처음으로 만족한다는 듯한 무표정한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내 앞에서는 한마디도 실수해선 안 돼. 내가 묻는 말에만 답하고 절대 먼저 입을 열지 마. 특히 내 숙부, 권상무가 무슨 말을 하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 지훈이 서연의 비호에 속삭이듯 경고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는 대신 그녀의 허리에 기계적으로 손을 둘렀다. 그 차가운 감촉에 서연은 소름이 돋았다. 거대한 식당 안에는 이미 권 씨 일가 수십 명이 모여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지훈과 그에게 반쯤 안겨 있는 서연,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작은 아이 유나에게로 쏠렸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상석에 앉은 병색이 완연하지만 여전히 형형한 눈빛을 가진 권 회장이 입을 열었다. 그 아이가 네가 선택한 여자냐? 지훈아, 네, 할아버지, 제 아내가 될 사람 한서연입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했다. 그때 지훈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가 와인잔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비웃음을 터뜨렸다. YS그룹의 전무이자 지훈의 가장 강력한 정적, 권상무였다. 아내, 지훈이 네가 드디어 미친 개로구나. 저런 근본도 모를 계집을. 그것도 저건 뭐냐. 덤까지 붙여서 데려와? 권상무의 노골적인 모욕에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유나를 등 뒤로 숨기려 했다. 유나는 이미 험악한 분위기에 겁을 먹고 서연의 치맛자락을 꽉 붙잡고 있었다.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숙부님, 제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려서 하셔야 할 겁니다. 내 사람? YS그룹의 안주인 자리가 어디 길거리에서 주워온 고아 모녀에게 어울리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냐. 네가 지금 이 결혼으로 내 자리를 보전할 수 있을 것 같아? 권상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다른 가족들 역시 수군거리며 서연을 노골적으로 훑어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온몸이 떨렸지만 어제 배운 대로 등을 꼿꼿이 폈다. 그녀가 지금 무너지면 이 계약은 물론이고 유나의 미래까지 끝장이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서연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권 회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권상무는 그런 서연의 태도가 더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저 아이는 누구의 아이냐? 설마 우리 집안 핏줄도 아닌 아이를 데리고 들어와 호적에 올리겠다는 망상은 아니겠지. 날카로운 질문이
서연의 심장을 찔렀다. 유나를 부정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것이다. 서연이 입술을 깨물며 망설이는 찰나 지훈이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방 안의 모든 소음을 압도할 만큼 단호했다. 유나는 서연 씨의 딸입니다. 그리고 저와는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을 겁니다. YS의 그 어떤 것에도 권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는 서연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 부분은 이미 한서연 씨와 명확히 합의가 끝난 사안입니다. 숙부님께서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지훈의 말은 서연을 보호하는 동시에 그녀와 유나를 YS그룹이라는 성벽 밖으로 밀어내는 이중적인 칼날이었다. 그는 서연을 사모님이 아닌 한서연 씨라고 불렀고 가족들 앞에서 유나의 존재를 철저히 선을 그었다. 서연은 가슴이 시렸지만 이것이 계약의 조건임을 상기했다. 권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탁 내리쳤다. 시끄럽다. 모두 앉아라. 좌중이 조용해졌다. 권 회장은 서연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네가 어떤 배경을 가졌든 지훈이가 선택했다면 이유가 있겠지. 다만 명심해라. YS의 며느리는 그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 저 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내 손자의 발목을 잡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 서연은 대답 대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지옥 같은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수많은 날카로운 질문과 경멸의 시선이 오갔지만 서연은 지훈이 시킨 대로 침묵을 지켰다. 오직 유나만이 아무것도 모른 채 낯선 음식 앞에서 포크를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 지훈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늘 밤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한 도구에게 만족한 듯 보였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서연이 유나를 안고 먼저 차에서 내리자 그가 뒤에서 나지막이 말했다. 첫 관문은 통과했어. 하지만 권상무는 절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야. 당신 과거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으니까. 서연이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전 남편, 그 사람까지 찾아낼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두려움이 묻어났다. 지우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찾아내겠지. 하지만 그건 내가 처리할 문제야. 당신은 내일 있을 약혼 발표 기자회견 준비나 해. 내 옆에서 그림자처럼 서 있기만 하면 돼. 알겠나? 서연은 대답 대신 유나를 고쳐 안았다. 아이는 그녀의 품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이 차가운 성벽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숨긴 채 1년을 버텨야 했다. 하지만 오늘 자신과 유나를 향해 날아오던 수많은 경멸의 화살들 속에서 자신을 기계적으로 막아주던 권지훈의 넓은 등을 떠올렸다. 그것은 계약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아주 잠시 아주 희미한 안도감을 느꼈다. 권지훈의 펜트하우스에서 시간은 소리 없이 흘러갔다. 아니, 시간은 그저 거대한 유리 상자 안에 박제된 것처럼 정지해 있었다. 한서연과 유나는 그들의 구역인 서쪽 게스트 윙에서 그림자처럼 지냈다. 아침 식사는 권지훈이 출근한 뒤에야 가능했고 저녁 식사는 그가 돌아오기 전에 끝내야 했다. 두 사람의 동선은 철저히 분리되었다. 유나는 처음 며칠간은 신기한 장난감과 넓은 방에 만족하는 듯했다. 하지만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값비싼 인형이 아니라 따뜻한 온기였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이 집의 진짜 주인이자 유일한 권력자인 권지훈에게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다. 유나는 종종 거실과 서재로 이어지는 긴 복도 끝에 서서 굳게 닫힌 거대한 원목 문을 바라보곤 했다. 서연은 그런 유나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유나야, 이쪽은 가면 안 돼. 약속했지. 여긴 아저씨 공간이야. 그녀는 아이를 다그칠 수도 그렇다고 자유롭게 풀어둘 수도 없는 이 상황이 숨막혔다. 그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이성에 들어왔지만 정작 아이에게서 가장 중요한 자유를 빼앗고 있었다.
권지우는 이 작은 침입자들의 존재를 거의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완벽한 질서는 아주 사소한 것들부터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가 아침에 집을 나설 때 평소라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할 복도 구석에서 분홍색 토끼 인형의 귀가 삐죽 튀어나와 있곤 했다. 혹은 그의 서재 앞에서 일하는 가사 도우미가 곤란한 표정으로 바닥에 떨어진 크레용 조각을 줍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지훈은 그럴 때마다 김 비서를 통해 불쾌감을 전달했다. 대표님께서 사모님께 계약 조항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특히 유나 양의 통제에 관해서요. 서연은 고개를 숙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녀는 이 집의 안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가장 감시받는 하녀와 다름없었다. 사건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날은 서연이 YS그룹의 안주인으로서 받아야 할 혹독한 교육을 마치고 늦은 오후에 돌아온 날이었다. 그녀는 밀라노 사교계 예법이니 8개 국어와인 리스트니 하는 비현실적인 수업에 완전히 지쳐 있었다. 유나는 베이비시터와 함께 방에 있었지만 시터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아이는 복도로 빠져나갔다. 서연이 방에 들어섰을 때 아이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유나야, 김유나. 그녀는 속삭이듯 아이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금지된 구역인 중앙복도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다. 그리고 그녀는 얼어붙었. 권지훈의 서재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유나의 작은 뒷모습이 보였다. 유나는 그 거대하고 장엄한 공간에 완전히 매료된 듯했다. 아이는 책상 위에 놓인 복잡한 기계처럼 보이는 지구본 모형을 신기한 듯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얼음장보다 차가운 목소리가 서연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권지훈이었다. 그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것이었다. 서연은 온몸이 굳어버렸다. 지훈의 시선은 겁에 질린 서연을 지나 자신의 가장 신성한 공간을 침범한 작은 아이에게로 향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지기 직전이었다. 한서연 씨, 계약서를 잊었나? 내 공간에 접근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것도 저 아이를 데리고. 죄송합니다. 정말 잠깐. 제가 한눈을 판 사이에 서연이 유나를 황급히 끌어당기며 변명했다. 유나는 잔뜩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지훈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긁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이마를 짚었다. 당장 데리고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눈에 띄게 하지 마. 그날 밤 서연은 유나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이 계약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회의감이 밀려왔다. 유나에게 상처만 주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녀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었다. 그 지옥 같은 반지하 방과 사채업자들, 그리고 이민우의 그림자를 떠올리면 이곳은 차라리 안전한 감옥이었다. 그리고 며칠 뒤 진짜 위기가 닥쳤다. 그날 밤은 유난히 비바람이 몰아쳤다. 100층 높이의 펜트하우스는 마치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있는 듯 창밖으로 번개가 내리꽂히고 바람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요란했다. 유나는 천둥 소리에 유독 약했다. 아이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서연의 품에서 덜덜 떨고 있었다. 새벽 2시경 서연은 잠시 깜빡 잠이 들었다가 아이의 뜨거운 숨결에 놀라 잠을 깼다. 유나의 온몸이 불덩이 같았다. 아이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제대로 숨을 쉬지 못했다. 유나야, 정신 차려봐. 엄마 봐. 서연이 아이를 흔들었지만 아이는 축 늘어져 반응이 없었다. 체온계는 40.5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서연은 패닉에 빠졌다. 이 시간에 김 비서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고 상비약은 이미 먹였지만 소용이 없었다. 아이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다. 경련의 전조 증상까지 보였다. 이대로 두면 큰일이 날 것 같았다. 그녀에게는 단 하나의 선택지밖에 없었다. 계약 위반. 그것은 권지훈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었다. 서연은 유나를 담요로 둘러싸 안고 비틀거리며 방을 나섰다. 금지된 복도를 지나 그의 침실이 있는 동쪽 윙으로 향했다. 심장이 발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다. 그녀는 망설일 틈도 없이 그의 침실 문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대표님, 권지훈 씨,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유나가 이상해요. 몇 초가 영원처럼 흘렀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잠에서 막 깬 듯한 지훈이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는 검은색 실크 가운을 걸치고 있었다. 이 시간에 무슨 행패야. 당장. 그의 말은 서연의 품에 안긴 채 축 늘어져 있는 유나를 보는 순간 멈췄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열이 너무 높아요. 숨을 제발 병원에 가게 해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완전히 뭉개져 있었다. 지훈의 잠기운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즉각 파악했다. 그의 첫 반응은 여전히 기계적이었다. 김 비서에게. 하지만 그는 곧 말을 끊었다. 지금은 새벽이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젠장. 그가 짧은 욕설을 내뱉었다. 그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었다. 따라와. 그는 가운을 벗어던지고 옷장으로 향하는 대신 그대로 서연의 손에서 아이를 낚아채듯 안아들었다. 그는 아이를 안아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어색하고 뻣뻣한 자세였다. 차고로 간다. 빨리.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전용 엘리베이터 안. 지우는 한 손으로 아이를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 병원 VIP 응급실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나 권지훈이다. 5분 내로 소아 응급 최고 권위자 대기시켜. 화나는 옷의 여와 고열과 호흡곤란. 그는 서연에게는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지만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폭풍우를 뚫고 달리는 차 안은 유나의 얕은 숨소리와 와이퍼 소리만이 가득했다. 서연은 뒷좌석에서 유나의 손을 잡고 울음을 삼켰다. 그녀는 백미러를 통해 지훈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평소의 냉정한 CEO가 아니었다.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굳게 담은 입술은 긴장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잠옷 위에 코트 하나만 걸친 당황한 남자일 뿐이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다가 유나를 즉시 데려갔다. 응급실 문이 닫히고 서연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지우는 그저 벽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병원인 것을 깨닫고 다시 억지로 집어넣었다. 그때 그가 자판기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캔 커피 2개를 뽑아왔다. 그는 그중 하나를 서연에게 내밀었다. 여전히 무뚝뚝한 몸짓이었다. 마셔. 얼굴이 말이 아니군.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따뜻한 캔을 받아들었다. 그 온기가 그녀의 얼어붙은 손을 그리고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제대로 바라보았다. 왜 도와주신 거예요? 계약에도 없는 일인데. 그녀의 물음에 지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폭풍우는 조금 잦아든 듯했다. 내 집에서 사람이, 그것도 아이가 죽어나가는 건 사양이야. 내 계획에 차질이 생기니까. 여전히 냉정한 대답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알 수 있었다. 그의 대답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그가 유나를 안고 뛰던 모습, 병원에 전화를 걸던 다급한 목소리, 그리고 지금 그녀에게 건네니 따뜻한 커피를 보았다.
그는 자신이 만든 얼음 성벽 안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보호자라는 역할을 어설프게나마 수행하고 있었다. 의사가 나오고 유나가 다행히 고비를 넘겼다는 말을 전했다. 급성 폐렴이었지만 조치가 빨랐다고 했다. 서연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지훈이 반사적으로 팔을 뻗어 부축했다. 그의 손이 그녀의 팔을 단단히 잡았다. 그 역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동이틀 무렵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지훈은 여전히 잠든 유나를 안고 있었다. 아까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자세였다. 그는 유나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비우이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리고 그는 잠시, 아주 잠시 동안 잠든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 무표정한 얼굴에 어떤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서연이 문 앞에서 나지막이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지훈은 그녀의 말을 끊었다. 은혜 따위 필요 없어. 다시는 이런 소란 피우지 마. 그리고 한서연 씨, 그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의사가 아이에게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더군. 내일 교육 일정은 취소하지. 쉬도록 해. 그는 그 말만 남기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서연은 그가 떠난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오늘 밤 그녀가 본 것은 완벽한 로봇이 아닌 감정의 동요를 겪는 한 남자였다. 그리고 권지훈 역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며 손에 남아있는 아이의 작은 온기와 절박하게 자신을 붙잡던 서연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의 철옹성 같던 일상에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유나가 아팠던 그날 밤 이후 펜트하우스의 얼음장 같던 공기에는 미세한 변화가 생겼다. 권지우는 여전히 일에 몰두했고 서연 모녀와 마주치는 것을 피했지만 그의 지시는 이전과 달라졌다. 그는 김비서를 통해 유나의 건강 상태에 맞춘 유기농 식단을 지시했고 펜트하우스의 난방 온도를 2도 높였다. 서연은 그것이 계약에 포함된 필요한 조치일 뿐이라고 애써 생각했지만 심장이 차갑게만 반응하지는 않았다. 서연 역시 이 황금빛 감옥에서의 생존법을 터득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주눅들지 않았고 YS그룹의 안주인 교육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다. 그녀의 본래 총명함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과 유나를 지킬 유일한 갑오심을 알았다. 유나도 안정을 되찾고 엄마가 정해준 구역 안에서 밝게 웃기 시작했다. 그 평화는 한 통의 문자 메시지로 산산조각 났다. 발신자 이민우. 그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과거,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던 악몽 그 자체였다. 그녀는 유나가 자고 있는 방문을 황급히 닫고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확인했다. 이야, 횡재했네. 한서연, YS그룹 사모님, 우리 딸까지 팔아넘기고 그 자리에 오른 거야? 내 남편한테 내 빚 5억은 갚아달라고 했나 모르겠네. 심장이 얼음물에 빠진 듯 차가워졌다. 권지훈이 모든 빚을 처리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민우는 그런 상식적인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기생충이었고 한번 피맛을 보면 절대 떨어지지 않았다. 곧바로 전화가 울렸다. 이민우였다. 서연은 거실 구석으로 달려가 숨죽여 전화를 받았다. 왜 또 연락했어? 당신 빚 다 처리됐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다. 수화기 너머로 이민우 특유의 능글거리고 역겨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철이 고작 5억? 내 여자가 재벌한테 시집을 갔는데 그 정도 푼돈으로 입을 닫겠다고? 서연아, 넌 날 너무 과소평가했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린 끝났어. 다시는 나랑 유나 앞에 나타나지 마. 서연이 애써 강한 척 소리쳤다. 하지만 이민우는 코웃음을 쳤다.
끝나? 유나는 내 딸이기도 해. 친권? 그거 아직 나한테도 남아있어. 그리고 말이야, 내 그 잘난 남편, 권지훈. 그놈이 왜 너랑 결혼했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계약 결혼이잖아, 안 그래? 서연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가 알고 있었다. 내가 지금 언론사에 전화 한 통만 하면 어떻게 될까? YS그룹 후계자가 경영권 지키려고 애 딸린 이혼녀 사들였다고. 주가가 아주 볼만하겠는데? 권상무라는 그 숙부 아주 좋아하겠어. 이민우는 서연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원하는 게 뭐야? 서연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간단해. 10억. 내일 당장 10억 준비해. 그럼 조용히 사라져 줄게. 네 남편한테는 비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놈이 알아봤자 좋을 거 없잖아? 네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지는 내 알바 아니고. 이민우는 일방적으로 장소와 시간을 통보하고 전화를 끊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10억. 그녀에게는 10,000원 한 장도 없었다. 권지훈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계약 위반이었다. 어떤 경우에도 사생활 문제로 대표님께 관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민우의 협박 사실을 알리면 지훈이 자신과 유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웠다. 쓸모없는 짐, 자신의 발목을 잡는 과거라고 생각할 터였다. 같은 시각 YS그룹 본사 40층. 권상무 전무의 사무실에는 어두운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사설 탐정에게서 건네받은 보고서를 읽으며 불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한서연, 32, 이혼녀, 딸 하나, 전 남편은 이민우, 사기 및 도박 전과 비도억. 그는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이민우라는 놈, 지금 어디 있나? 권상무가 물었다. 탐정이 고개를 저었다. 그게 빚은 전부 해결된 것 같은데 여전히 도박판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소재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권상무는 재떨이에 시가를 비벼 껐다.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앞에 데려와. 지훈이 녀석이 급하게 결혼한 이유 그놈이 알고 있을 테니까. 녀석의 가장 큰 약점이 될 그 여자의 과거를 샅샅이 캐내. 서연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분노했다. 언제까지고 이민우라는 악령에게 딸의 인생까지 저당 잡힐 수는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권지훈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로. 이것은 그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YS 그룹과 권지훈의 계획 전체를 위협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숨기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배신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지훈이 퇴근하는 시간까지 초조하게 거실에서 기다렸다. 자정이 넘어 그가 돌아왔다. 지훈은 금지 구역인 거실 소파에 꼿꼿이 앉아 있는 서연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지? 유나 양이 또. 그의 목소리에는 유나의 병을 겪은 후 약간의 우려가 섞여 있었다. 유나는 괜찮아요. 저 때문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그녀는 이민우의 전화, 협박 내용, 10억 요구, 그리고 계약 결혼을 알고 있다는 사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대표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해서. 하지만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지훈의 표정은 순간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분노한 것이 아니었다. 극도로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의 분노는 서연이 아닌 감히 자신의 것을 건드린 이민우를 향해 있었다. 그 인간을 만났나? 아니요. 전화로 내일 만나자고 했습니다. 지훈은 서연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도망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자신에게 정면으로 사실을 고했다. 그것은 지훈이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모습이었다. 그는 그녀를 그저 유나를 지키기 위해
뭐든 할 유약한 여자라고만 생각했다. 잘했어. 혼자 처리하려 했다면 그게 바로 계약 위반이었겠지. 그는 즉시 집무실로 들어가 인터컴으로 김비서를 호출했다. 김비서, 지금 당장 보안팀 가동해. 이민우라는 놈, 위치 추적해. 통화 내역, 계좌 전부 실시간으로 감시해. 그리고 한서연 씨가 받은 협박 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 전부 증거 자료로 확보해.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10억 주실 건가요? 그러면 조용히 사라지겠다고. 지훈이 그녀를 돌아보며 피식 웃었다. 그것은 그가 그녀 앞에서 처음 보인 비웃음에 가까운 미소였다. 돈? 그런 버러지에게는 10원 한 장도 줄 수 없어. 협상은 대등한 상대와 하는 거야. 기생충은 박멸해야지. 그의 방식은 빠르고 무자비했다. 다음 날 아침 김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왔다. 이민우 어젯밤 불법 도박장에서 포착되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상환해 주신 5억 외에도 거액의 사채를 추가로 사용한 정황이 있습니다. 현재 강남 일대 여러 사채업자들에게 동시에 쫓기고 있습니다. 지훈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잘 됐군. 우리가 직접 손댈 필요도 없겠어. 그는 김 비서에게 몇 가지를 더 지시했다. 이민우의 사기 전과 이번 협박 미수 증거 전부 모아서 경찰이 아닌 그놈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채업자들에게 흘려 우리가 그놈을 보호해 줄 생각이 없다는 걸 명확히 알려. 그리고 동시에 검찰 쪽 아는 라인 통해서 이민우에 대한 과거 사기 사건 재수사 요청해. 증거는 우리가 제공한다고 하고 그것은 완벽한 포위망이었다. 이민우는 권지훈에게서 돈을 뜯어내려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탈출구를 스스로 차단한 셈이 되었다. 그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가장 무서운 사채업자들에게 동시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그는 서연에게 연락할 시간조차 없이 도망쳐야 했다. 이틀 뒤 서연은 뉴스를 통해 이민우가 불법 도박 및 거액의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는 겹겹의 혐의로 최소 몇 년간은 세상 밖으로 나오기 힘들어 보였다. 서연은 거실에 선 채 그 뉴스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지옥 같던 과거가 권지훈의 손가락 하나로 너무나도 간단하게 정리되어 버렸다. 그때 지훈이 서재에서 나왔다. 그는 말없이 서연의 옆에 서서 뉴스를 함께 보았다. 이제 저놈은 당신이나 유나 양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못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감정했지만 서연에게는 그 어떤 위로보다 더 큰 안도감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왜 저 같은 여자를 이렇게까지 보호해 주시는 거죠? 계약 때문인가요? 그녀가 흐느끼며 물었다. 지훈은 잠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물 젖은 얼굴은 그가 알던 어떤 여자와도 달랐다. 약하지만 강했고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했지만 결국 일어섰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다 허공에서 멈칫했다. 그는 손을 거두고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당신은 내 아내야. 비록 계약일지라도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야. 내 것을 건드리는 건 그게 누구든 용납하지 않아. 권상무 숙부라 할지라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당신 생각보다 강한 여자더군. 그 상황에서 나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 흔치 않아. 그것은 그가 서연에게 건넨 첫 번째 칭찬이었다. 그는 서연을 단순한 계약의 대상이 아닌 예상치 못한 변수 혹은 어쩌면 동료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민우의 협박을 통해 서연의 트라우마와 그녀의 강인함을 동시에 보았고 그것은 그의 얼어붙은 심장에 또 다른 파문을 일으켰다.
이민우라는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잠시 동안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태풍의 눈이었을 뿐 권지훈과 한서연은 더 거대하고 음흉한 폭풍이 YS그룹의 심장부를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권상무는 이민우라는 카드를 직접 쓰지 못했지만 그가 체포되기 직전 절박하게 뿌린 정보들은 이미 권상무의 손에 들어가 있었다. 권상무는 이민우처럼 어리석지 않았다. 그는 계약 결혼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언론에 흘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더 교묘한 방식을 택했다. 그는 한서연의 비참했던 과거, 5억이라는 거액의 빚, 그리고 전과자였던 전 남편의 존재를 YS그룹의 익명 게시판과 경제지 기자들에게 교묘하게 유출했다. 기사는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왔다. YS그룹 권지훈 대표, 충격적인 결혼 상대의 과거, 5억 빚더미의 이혼녀, 재벌가 신데렐라 되다, 경영권 분쟁 속 권 대표의 위험한 선택, 리더십 자질 논란. 여론은 순식간에 악화되었다. 한서연은 희대의 사기꾼이자 꽃뱀으로, 권지훈은 그런 여자에게 속아 YS그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무능한 후계자로 매도당했다. 주가는 즉각 반응했다. YS그룹의 주가가 개장과 동시에 10% 이상 폭락했다. 그룹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이었다. 병상에 누워있던 권 회장은 경로했고 이사진은 술렁였다. 권상무가 기다렸던 순간이 정확하게 도래한 것이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각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안건은 현 경영진 리더십 위기 및 대표이사 자질 재검토였다.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다. 서연은 자신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며 손발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졌다. 그녀가 결국 권지훈의 발목을 잡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지훈은 창밖을 보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지만 그 분노는 서연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사과할 필요 없어. 이건 당신 탓이 아니야. 처음부터 권상무가 노리던 거니까. 그는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직전이었다. 하지만 이대로 숨어 있을 순 없어.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 떨리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지훈의 눈은 전쟁을 앞둔 장수처럼 차갑게 빛났다. 내일 임시 주총이야. 당신도 나와 함께 가야겠어.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제가 거기를 어떻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히려 대표님께 짐만 될 거예요. 아니, 지훈이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잘랐다. 당신은 내 아내야. YS그룹의 안주인이라고. 그들이 당신을 익명의 그림자, 추문의 주인공으로만 생각하게 둬선 안 돼. 당신이 내 옆에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격이야. 그는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 주주총회 당일 YS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로 가득 찼다. 서연은 지훈이 골라준 가장 단정하고 보수적인 검은색 정장을 입고 그의 반보 뒤에서 걸어 들어왔다. 수백 개의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고 모든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다. 사람들의 경멸과 호기심 어린 시선이 비수처럼 그녀의 온몸에 밝혔다. 그녀는 숨이 막혔지만 등을 꼿꼿이 폈다. 권상무가 먼저 단상에 올랐다. 그는 비통하고 우려 깊은 표정으로 연기를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YS그룹의 임직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최근의 주가 하락과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교묘하게 지훈을 공격했다.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안정성입니다. 개인적인 스캔들로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불안정한 판단력으로는
YS라는 거대한 배를 이끌 수 없습니다. 그는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한서연의 신상정보, 5억이라는 빚, 이민우의 전과 기록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권지훈 대표는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그룹의 막대한 자금을 이용해 이 여자의 과거를 덮어주려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도덕적 해이입니다. 장래가 술렁였다. 지훈이 개인 자산으로 처리했음에도 권상무는 교묘하게 그룹 자금이라는 단어를 섞어 의혹을 부풀렸다. 권지훈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 모든 공격을 받아냈다. 그가 마이크 앞에 섰다. 숙부님의 우려는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죠. 한서연 씨의 채무는 제 개인 자산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상환되었습니다. 그룹의 자금은 단 1원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일이며 개인적인 일이라고요? 권상무가 그의 말을 끊고 비웃었다. 당신의 그 개인적인 일 때문에 그룹시가 총액 수천억이 증발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YS의 리더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일부 주주들이 동요하며 사퇴하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지훈은 완벽하게 궁지에 몰렸다. 그의 방어는 논리적이었지만 권상무가 불지른 감정적인 스캔들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자리에서 두 주먹을 꽉 쥐었다.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권상무가 의기양양하게 띄워놓은 스크린의 다음 페이지가 들어왔다. 그것은 권상무가 자신의 경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넣어둔 그가 관할하는 YS 화학 부문의 분기별 실적 보고서였다. 서연은 지난 몇 주간 YS 그룹 안주인 교육의 일환으로 그룹의 모든 계열사 현황과 재무제표 읽는 법을 교육받았다. 그녀는 재능 있는 번역가였고 숫자와 언어의 미묘한 불일치를 찾아내는데 천부적인 감각이 있었다. 그녀의 눈이 보고서의 한 부분에 고정되었다. 3분기 베트남 지사, 신규 시장 개척으로 인한 특별 이익 150% 급증.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권상무는 YS 화학의 눈부신 성장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며 지훈의 무능함과 대비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그녀가 교육 자료로 읽었던 글로벌 화학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분기 동남아시아 화학 원자재 시장은 15% 이상 위축되었다. 시장 전체가 역성장했는데 특정 지사 하나만 150% 성장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로 향했다. 지훈조차 놀란 눈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권상무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오늘의 주인공께서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가? 사모님, 그의 조롱에 장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내용은 강당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전무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없이도 또렷하게 말했다. 저는 아내로서가 아니라 YS 그룹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묻겠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을 가리켰다. YS 화학의 3분기 보고서, 베트남 지사의 실적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권상무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다. 그게 지금 이 자리와 무슨 상관이지?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제가 검토한 글로벌 시장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해당 분기 동남아 시장은 심각한 불황을 겪었습니다. 시장이 15% 역성장하는 동안 어떻게 베트남 지사만 150%의 특별 이익을 낼 수 있었는지요?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주주들과 기자들의 눈이 조롱에서 의심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것은 스캔들이 아니라 경영의 핵심을 찌르는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서연은 말을 이었다. 이 수치는 정상적인 시장 확대로는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혹시 차기 경영권 확보를 위한 실적 부풀리기는 아니었는지요?
고위험 파생 상품 투자나 자산 가치를 과대평가한 회계 조작은 아니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권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그녀가 그저 장식품인 줄로만 알았다. 이런 핵심적인 재무 데이터를 꿰뚫어 볼 줄은 상상도 못했다. 당신 따위가 감히 뭘 안다고. 그가 분노로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주주들의 시선은 이제 권상무를 향해 있었다. 회계 조작이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 게임은 끝났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권지훈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 대신 날카로운 확신이 서려 있었다. 아주 예리한 지적이었습니다. 한서연 씨.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좌중을 둘러보았다. 권상무 전무가 제기한 리더십 문제는 이 자리에서 계속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방금 제기된 YS 화학의 심각한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 즉시 외부 감사를 통한 진상조사를 발의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권상무 전무의 모든 직무를 정지할 것을 주주 여러분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체크메이트였다. 권상무는 자신의 발등을 스스로 찍은 셈이 되었다. 지훈을 공격하기 위해 가져온 자신의 성과 보고서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칼이 되어 돌아왔다. 주주총회는 순식간에 권상무에 대한 불신임 안건으로 바뀌었고 결국 외부 감사안이 통과되었다. 지훈은 자신의 자리를 지킨 것은 물론 가장 강력한 정적을 단숨에 무력화시켰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자 온몸이 떨려왔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지훈은 넥타이를 풀고 위스키를 한 잔 따랐다. 그는 한참 동안 서연을 바라보기만 했다. 어떻게 알았지? 그가 나지막이 물었다. 서연은 시선을 피했다. 그냥 교육 자료들을 읽었어요. 대표님께 폐를 끼쳤다는 죄책감에 뭐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그냥 숫자와 단어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지우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가 단순히 똑똑한 것을 넘어 엄청난 집중력과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위기에 몰렸을 때 그 어떤 비서나 임원도 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를 구해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보호해야 할 약점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었다. 그는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보았다. 그는 고맙다거나 잘했다는 말 대신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긴 말을 꺼냈다. 모두가 당신을 얕잡아 봤어. 심지어 나조차도. 그의 손이 그녀의 턱을 부드럽게 감싸쥐고 그녀의 눈을 마주 보게 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차가운 거래인의 시선이 없었다. 그곳에는 존중과 그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한 뜨거운 매혹이 담겨 있었다. 권상무는 오늘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어. 나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감히 내 아내를 건드렸으니까. 내 아내라는 단어에 담긴 무게는 그 어떤 계약서의 조항보다도 무겁고 진실하게 서연의 심장에 내려앉았다. 권상무의 몰락으로 YS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권지훈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주주총회 다음 날 YS 화학에 대한 대대적인 외부 감사가 시작되었고 권상무는 모든 직위에서 해제되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한서연의 이름은 더 이상 가십거리가 아닌 그룹의 내부 비리를 밝혀낸 숨은 공신으로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지훈은 더 이상 자신의 서재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았다. 그는 거실에서 서류를 검토했고 때로는 서연이 유나에게 책을 읽어주는 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보고서를 넘겼다. 금지 구역의 경계는 무너졌고
세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가족처럼 어색하지만 필연적인 동선으로 엮이기 시작했다. 유나는 이제 지훈을 차가운 아저씨로만 대하지 않았다. 아이는 그가 자신을 병원에 데려갔던 밤과 엄마를 구해준 주주총회의 영웅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유나는 가끔 그가 일하는 거실 테이블 근처에서 그림을 그렸고 지훈은 그런 아이의 존재를 묵묵히 받아들였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계약서의 조항들이 얼마나 무의미해졌는지를 실감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한서연이 가장 두려워했던 악몽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이민우. 그는 권지훈의 손에 의해 법의 심판을 받고 수감되었다. 하지만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자 그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그는 이송중 교도관을 흉기로 위협하고 탈주하는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의 선택을 감행했다. 뉴스를 통해 이민우의 탈주 소식이 전해진 날 펜트하우스는 다시 얼어붙었다. 지훈은 즉시 YS그룹의 모든 보안 인력을 동원해 펜트하우스와 유나의 유치원, 주변 경비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다. 내 허락 없이는 절대 유나를 밖에 데리고 나가지 마. 그놈은 지금 잃을 게 없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연은 유나를 품에 안고 공포에 떨었다. 그녀는 지옥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지만 그 지옥의 악령이 다시 그녀를 찾아온 것이다. 나 때문에 또 대표님을. 그녀가 죄책감에 고개를 숙이자 지훈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당신 탓이 아니야. 그놈은 내게 복수하고 싶은 거야. 당신과 유나는 그놈이 나를 공격할 유일한 수단이니까. 그의 말은 서연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더 큰 공포를 안겨주었다. 이민우의 목표가 돈이 아니라 자신들을 망가뜨림으로써 권지훈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라면? 며칠간 팽팽한 긴장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민우는 쥐 죽은 듯 조용했다. 경찰의 공개 수배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방은 묘연했다. 사건은 가장 방심한 순간에 터졌다. 그날은 유나의 유치원에서 작은 발표회가 있던 날이었다. 서연은 지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모들처럼 딸의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에 몰래 유치원을 찾았다. 물론 수십 명의 사복 경호원들이 주변에 깔려 있었다. 서연은 잠시 안도했다. 발표회가 끝나고 서연은 유나의 손을 잡고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때였다. 주차장 구석에 버려져 있던 청소 카트에서 갑자기 시커먼 연기가 피어올랐다. 소화기가 터지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혼란이 빚어졌다. 불이야. 누군가 소리쳤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경호원들이 잠시 시선을 빼앗긴 그 찰나 인파 속에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자가 서연을 거칠게 밀치고 유나를 낚아채듯 나나들었다. 이민우였다. 유나야. 서연의 비명이 찢어질 듯 눌렸다. 이민우는 유나의 입을 막고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낡은 승합차에 아이를 밀어넣고 사라졌다. 모든 것이 10초도 안 되는 순간에 벌어졌다. 서연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경호원들에게 소리쳤지만 이미 차는 사라진 뒤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지훈의 번호를 눌렀다. 그녀는 112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를 찾았다. 같은 시각 권지훈은 YS그룹 이사회에서 신규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었다. 권상무가 사라진 뒤 그의 입지는 완벽하게 굳어진 상태였다. 모두가 그의 발표에 숨죽여 집중하고 있을 때 그의 개인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한서연이었다. 그는 중요한 회의 중에 사적인 전화를 받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받았다. 그가 유나를, 이민우가 유나를 데려갔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서연의 절규 섞인 목소리에
권지훈의 표정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지워지고 오직 얼음 같은 분노와 살기만이 남았다. 그는 단상에서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이 사진들이 영문을 몰라 술렁였다. 무슨 일? 지우는 좌중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를 얼려버릴 만큼 차가웠다. 회의 종료. 그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갔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CEO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맹수의 포효였다. 김 비서, 지금 당장 모든 수단 동원해. YS가 가진 모든 정보망,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 전직 특수부대 출신, 우리 보안팀, 전부 풀어. 경찰? 당연히 신고해. 하지만 그들이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찾아. 서울 시내 모든 CCTV, 공항, 항만 전부 차단하고 샅샅이 뒤져. 이민우 그놈이 탄 차량 번호 즉시 확보해. 10분 준다. 펜트하우스는 순식간에 YS그룹의 비상작전사령부로 변했다. 서연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소파에 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지훈이 폭풍처럼 들어왔다. 그는 서연을 보자마자 그녀의 양어깨를 강하게 붙잡고 흔들었다. 정신 차려, 한서연.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놈이 뭐라고 했어? 차 번호는? 인상착의는? 서연은 그의 다급한 목소리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 당시 상황을 쏟아냈다. 그때 이민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 표시 제한. 지훈이 서연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스피커폰으로 돌리고 옆에 있던 보안팀장에게 추적 신호를 보냈다. 여보세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보고 싶었어? 서연아, 내 딸 아주 예쁘던데. 이민우의 역겨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유나, 유나, 괜찮아요? 제발, 아이는 건드리지 마. 원하는 게 뭐야? 돈? 서연이 애원했다. 이민우가 미친 듯이 웃었다. 돈? 물론 돈도 좋지. 하지만 난 내 그 잘난 남편놈 면상이 구겨지는 게 더 보고 싶어. 권지훈, 듣고 있냐? 이 개자식아? 지훈이 서연을 제지하고 전화를 가로챘다. 이민우, 원하는 액수를 말해. 그리고 유나 바꿔.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극도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엄마, 흐엉, 엄마, 무서워. 유나의 울음소리가 들리자 지훈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가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 손등에 핏줄이 터질 듯했다. 500억, 현금으로. 내가 말하는 장소로 권지훈 내 놈이 직접 가져와. 경찰 대동하면 내 놈은 네 마누라 딸년 시체나 찾게 될 줄 알아. 이민우가 장소와 시간을 통보하고 전화를 끊었다. 보안팀장이 고개를 저었다. 대포폰입니다. 위치 추적이 필요 없어. 지훈이 팀장의 말을 잘랐다. 그놈은 돈이 목적이 아니야. 나를 끌어내서 끝장을 보려는 거야. 함정이다. 서연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를 붙잡았다. 어떻게 해요? 그럼 유나는, 지훈은 서연의 손을 꽉 잡았다. 내가 가, 직접. 서연이 경악했다. 안 돼요. 위험해요. 그 사람이 당신을 해치려고. 지훈이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계약 파트너를 보는 냉정함이 없었다. 그곳에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려는 남자의 절박함과 결의가 있었다. 그놈이 원하는 건 나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유나야. 반드시 데려올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는 김 비서에게 눈짓했다. 경찰에는 협조하는 척하면서 우리 팀이 먼저 진입한다. 저격수 배치하고 모든 테러 차단해. 그놈을 생포할 생각 따위 하지 마. 유나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약속된 시간, 인천의 한 폐공장이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지훈은 방탄조끼도 입지 않은 채 돈가방 하나만 들고 공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왔군, 권지훈. 이민우가 유나의 목에 칼을 댄 채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그는 마약에 취한 듯 눈이 풀려 있었다.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돈이다. 아이를 넘겨. 지훈이 가방을 발로 찼다. 이민우가 탐욕스럽게 돈가방을 확인하는 사이 지훈은 유나를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유나야, 아저씨 봐. 괜찮아. 아저씨가 하나, 둘, 셋 하면 귀 막고 엎드리는 거야. 유나는 울면서도 아빠처럼 자신을 안아주던 그 밤의 지훈을 기억해내고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수작이야. 이민우가 눈치채고 칼을 치켜드는 순간 지금 지훈이 소리쳤다. 동시에 공장 창문이 깨지며 저격수의 총알이 이민우의 어깨를 관통했다. 이민우가 비명을 지르며 유나를 놓쳤다. 지훈은 총알이 빗발칠 수도 있는 그곳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는 유나를 끌어안고 바닥을 굴렀다. 괜찮아, 유나야, 괜찮아. 아저씨가 왔어. 그는 아이를 자신의 몸으로 완전히 감쌌다. 보안팀이 순식간에 쏟아져 들어와 이민우를 제압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지우는 유나를 안고 일어섰다. 그의 팔뚝이 바닥에 쓸려 피가 나고 있었다. 공장 밖 차 안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서연은 지훈이 유나를 안고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차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유나야, 내 딸. 그녀는 유나를 받아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유나는 엄마 품에 안겨 울면서도 지훈을 향해 작은 손을 뻗었다. 서연은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비에 흠뻑 젖은 채 팔에서 피를 흘리며 서 있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녀의 딸을, 아니, 그들의 딸을 구해냈다. 서연은 일어서서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떨리는 손으로 그의 피 흘리는 팔을 감쌌다. 따뜻한 그녀의 손길이 닿는 순간 지훈의 팽팽했던 긴장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서연을 끌어당겼다. 그는 유나를 안고 있는 서연을 두 사람을 한꺼번에 자신의 품에 가두듯 강하게 껴안았다. 세 사람의 심장 소리가 빗속에서 하나처럼 울렸다. 그는 서연의 젖은 머리에 얼굴을 묻었다.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등에서 느껴지는 격렬한 심장 박동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아니요, 와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 사이에 존재했던 계약서라는 얇은 종이는 이 절박한 포옹 속에서 완전히 찢어지고 사라져버렸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 관계가 아니었다. 납치 사건의 광풍이 휩쓸고 간 펜트하우스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었다. 100층에 고립된 성체, 얼음 같던 권지훈의 요새는 이제 짙은 소독약 냄새와 아이의 얕은 숨소리와 잠 못 이루는 어른들의 걱정으로 채워진 야전 병원처럼 변해 있었다. 권지훈은 그날 이후 단 한순간도 한서연과 유나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YS그룹의 모든 현안을 뒤로 밀었다. 그의 집무실은 거실 테이블로 옮겨졌고 수십 조가 걸린 결제 서류들은 유나가 덮고 잠든 담요 옆에서 처리되었다. 유나는 끔찍했던 그날의 기억으로 밤마다 악몽을 꾸며 깨어났다. 아이는 더 이상 엄마만을 찾지 않았다. 아저씨, 무서워, 아저씨. 그럴 때마다 완벽한 수트와 포마드 헤어를 고수하던 권지훈이 흐트러진 셔츠 바람으로 달려와 아이를 안아 올렸다. 그는 아이를 안는 법을 몰라 뻣뻣했던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심장이라도 내어줄 듯 절박하게 아이를 품에 안고 작은 등이 안정될 때까지 쉴 새 없이 토닥였다. 괜찮아, 유나야. 아빠가, 아저씨가 여기 있어. 다 끝났어. 서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지훈이 무의식 중에
아빠라는 단어를 내뱉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날 폐공장에서 유나를 자신의 몸으로 감싸고 바닥을 굴렀던 지훈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는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계약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미 자신의 가족이 되어버린 이들을 지켜낸 것이었다. 며칠이 지나 유나가 안정을 되찾을 무렵 김 비서가 조용히 펜트하우스를 찾았다. 그는 지훈에게 최종 보고를 올렸다. 이민우는 탈주, 납치, 살인 미수 혐의 등이 병합되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유력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권상무 전무건입니다. 한서연 사모님께서 지적하신 YS 화학의 회계장부는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권상무는 수년간 YS 화학에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해왔고 지훈을 몰아내기 위한 로비 자금으로 사용해왔다. 서연이 발견한 작은 균열은 댐 전체를 무너뜨리는 시작점이었다. 권상무는 횡령 및 배임,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다. YS 그룹의 기나긴 전쟁은 완벽하게 끝이 났다. 지훈은 보고서를 덮었다. 그의 승리였다. 하지만 그는 기뻐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모든 외부의 위협이 사라졌다. 이제 그와 서연 사이에는 단 하나의 문제만이 남아 있었다. 1년 기한의 계약서, 그들의 관계를 규정했던,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발목을 잡는 유일한 족쇄였다. 공교롭게도 권상무가 구속된 다음 주가 그들의 계약서상 만료일이었다.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다시 어색해졌다. 유나를 돌볼 때를 제외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시선을 피했다. 서연의 마음은 지옥과 천국을 오갔다. 그녀는 이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어떨까? 자신들의 역할이 끝났으니 이제는 계약대로 헤어져야 할 시간이었다. 서연은 유나의 짐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곳에서의 삶이 꿈만 같았다고 생각했다. 아이를 지옥에서 구해줬고 심지어 아이의 목숨까지 구해준 이 남자에게 그녀는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졌다. 그녀는 그에게 이혼을 요구받기 전에 먼저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다. 계약 만료일 D1. 서연은 유나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거실로 나왔다. 지훈이 서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처음 그녀에게 계약서를 내밀었던 바로 그 방이었다. 서연은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의 책상 위에는 어김없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이혼 합의서 일터였다. 앉아. 지훈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서연은 의자 끝에 걸터 앉았다. 내일이 계약 만료일이군.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서연은 애써 목소리에 떨림을 감췄다. 그녀는 가방에서 자신이 미리 준비한 봉투를 꺼냈다. 이건 지훈이 그녀의 손을 제지했다. 내가 먼저. 그는 책상 위의 서류 봉투를 그녀에게 밀었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봉투를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이혼 서류가 아니었다. 친자 입양허가 신청서, 권지훈이 김유나를 자신의 친딸로 정식 입양하는 서류였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자 그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그것은 낡고 구겨진 종이였다. 1년 전 그녀가 서명했던 결혼 계약서 원본이었다. 지훈은 그것을 서연의 눈앞에서 네 조각으로 찢어버렸다. 서연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이게 무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눈은 그 어떤 거래를 할 때보다 더 절박하고 진실했다.
그 계약서는 내 인생 최악의 실수였어. 서연 씨. 그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나는 내 것을 지키기 위해 당신을 고용했어. 하지만 난 몰랐어. 내게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난 YS그룹의 주인이었지만 한 번도 집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었어. 당신과 유나가 오기 전까지는 그의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손등을 부드럽게 쓸었다. 유나가 아팠던 날 밤, 당신이 주주총회에서 나를 구했던 날, 그리고 유나가 납치되었던 그날, 난 깨달았어. 내 모든 것을 잃어도 상관없다고. 하지만 당신과 유나 두 사람 없이는 단 하루도 숨 쉴 수 없다고. 이건 더 이상 계약이 아니야. 그는 서랍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YS그룹의 총수, 얼음의 황제 권지훈이, 한서연, 그는 그녀를 씨 없이 불렀다. 당신을 내 아내로 고용했던 건 나지만, 이젠 내가 당신에게 고용되고 싶어. 당신과 유나의 평생을 지킬 보호자 역할로. 그가 반지를 열어 보였다. 나와 결혼해 주겠어? 계약이 아닌 진짜 내 가족으로, 내 아내로.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훈 씨. 그가 일어나 그녀를 끌어안았다. 1년 전 그들의 첫 만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서로의 심장이 맞닿은 뜨거운 포옹이었다. 그때 방문이 빼꼼 열리고 유나가 잠옷 바람으로 달려 나왔다. 엄마 울어? 아저씨가 또 혼냈어? 아이는 그새 지훈의 편이 되어 그를 노려보았다. 지훈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가 서연의 눈물을 닦아주며 유나를 번쩍 안아들었다. 아니, 아저씨가, 아니, 아빠가. 유나의 눈이 동그래졌다. 아빠가 엄마한테 청혼하는 거야. 우리 진짜 가족이 되자고. 유나는 아빠라는 단어와 가족이라는 단어를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내 활짝 웃으며 지훈과 서연의 목을 동시에 끌어안았다. 좋아,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몇 달 뒤 평창동 본가에서 조촐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 열렸다. 권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서서 유나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지훈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서연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권 씨 일가 그 누구도 더 이상 서연의 과거를 입에 담지 않았다. 그녀는 YS를 위기에서 구한 안주인이자 총수가 목숨 걸고 사랑하는 여자였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거실 바닥에는 유나의 장난감이 흩어져 있었고 서재에는 지훈의 서류와 서연의 번역 서적이 나란히 꽂혀 있었다. 지훈은 잠든 유나의 방을 확인하고 나와 발코니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는 서연을 뒤에서 조용히 안았다. 행복해. 그가 그녀의 어깨에 턱을 괴며 나지막이 물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요? 지훈은 대답 대신 그녀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췄다. 내 생애 가장 완벽한 거래였어. 내 전부를 걸고 당신과 유나를 얻었으니까. 차가운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그들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가장 절박한 순간에 서로를 구해내면서 그 계약은 세상 그 어떤 약속보다도 뜨거운 진실이 되었다. 아이가 있는 그녀를 고용한 재벌은 그렇게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고 진짜 사랑을 얻었다.